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민의당입니다. 한 선거구당 2명 이상을 뽑게 될 경우 제3당의 의석 확보가 더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민주당의 공감대를 확보한 데다 최근에는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과도 선거제도 개편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늘 당 지지율보다 의석수가 적었던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정당 득표율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편에 호의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선 공약인데다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영남 의석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부정적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의석수가 많은 영남 지역의 지지도만 확보해도 상당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는 다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1988년 도입됐습니다. 30년 만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자유한국당이 완강히 거부할 경우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국유지 야따마우카 농장. 지난 1978년 박정희 정부 때 식량 부족 문제 해결과 남미 농업 이민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세금 210만 달러를 들여 구입한 땅입니다. 축구장 40배 규모에 달하지만 39년째 방치돼 오다 불법으로 정착해 살던 현지 주민에게 넘어갈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 주체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현지인들이 재작년 협약서까지 체결하고 공증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부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최초 구입 이후 특별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오던 이 땅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농어촌 공사가 관리를 맡기로 결정했지만 활용 방안을 찾기도 전 이명박 정부에서 결정을 번복해버린 겁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농장 활용 방안을 협의만 하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무상양도협약 체결 과정에서 코이카는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나서 전문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6.19 대책에는 과열 지역 아파트의 집단 대출의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새로 적용하는 방안이 전격 담겼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단 대출에 제동을 건 겁니다. 건설사 보증 등을 끼고 상대적으로 쉽게 승인됐던 새 아파트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 심사는 그만큼 까다로워졌습니다. 서울 전역 등 조정 대상 지역 40곳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DTI 역시 각각 60%와 50%로 10%포인트씩 낮춰 대출 가능액 자체를 줄였습니다. 투기적인 수요,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약간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 시키는 데 중점이 있고, 파리 대책에선 규제의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 27곳을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 LTV와 DTI를 각각 기본 4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 등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한 12곳은 주택담보대출을 한 가구에서 한 건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 한 채를 담보로 부부가 각각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리 대책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규제의 국비를 계속 조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만큼 돈 빌려 집 사지 말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앞으로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SICHMOON 앞에 독일어 같은데요? 네, 지크무님의 뜻입니다. 김경수, 나온표. 그날 아침 노 대통령이 나가려고 할 때 권양숙 여사가 같이 나갈까요라고 묻자 됐다며 그냥 나가신 게 아니냐. 그때 함께 나서지 못한 게 평생 한이 되어 있는 분의 가슴에 그런 식으로 못을 박는 건 너무나 폐륜적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올려주신 트윗이 있었습니다.
명절만 되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그리울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 다시 이제 소환되고 있는 노건호 씨가 예. 한편이에요. 왜 아버지가 소환돼야 되냐고. 그 과정에서 지금 10월 3일 날 지크모님이 올려주신 트윗입니다. 지금 이제 1000개를 향해 가고 있네요. RT가. 사실 저 적폐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의 정세를 바꾼 원동력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흠집을 내야만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거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말하고 거기에 또 한 숟가락 얹는 사람이 있죠. 정미용. 이 양반도 만만치 않아요. 정진석, 정미용 둘이 굉장히 크게 이번에 막말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SNS에 기레기 새끼들아 하면서 욕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핵심이 이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봉화산 주변 언덕에 올라가서 거의 감시하듯이 취재를 했잖아요. 네, 취재진들이. 그렇죠. 망올렌즈 들고.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기간에도 거의 피의자 따라다니듯이 집요하게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강경화 후보나 어떤 이슈가 됐던 후보들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장면부터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정말 발가벗기듯이 취재를 했는데 지금 그 어느 언론에서도 MB를 취재하지 않고 있잖아요. MB가 자기가 페이스북에 코멘트 날렸다가 지금 수천 개의 댓글이 아직도 달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언론에서도 취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 정도 코멘트를 했으면 지금 MB가 의심받고 있는 혐의만 가지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거든요. 엄청난 건데 아무도 카메라 한 대 들이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 진짜. 그러니까 느림보가 사는 세상이라는 분이 트위터에 올려주신 게 아무리 말을 해도 기사도 제대로 써주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도 제대로 된 기사가 없다. 문재인에 대한 아무 말이나 해도 기사로 써주고 심지어 대통령 흉내나 행세를 하는데 이의도 달지 않고 기사를 써준다. 안철수. 이 지금 언론 적폐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그 학벌 카르텔이다라는 식의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직업군들 중에서 언론만큼 학벌 학맥으로 깊이 관련돼 있는 쪽이 드물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자격 미달의 인물이다. 그래서 카르텔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인물군 중에 하나가 안철수다.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이 포용력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일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비슷한 느낌인데 바로 피니님의 트윗입니다. SBS 논두렁식의 이승재, 세월호 음모 조울선, JTBC 노룩 취재 박병현, 아시아경제 시계팔이 황진영, 연합뉴스 가스관 이승호, 한겨레 울먹 안빠 하호영, 덤벼라 문바들 안수찬 등 기레기들아 추석 연휴 잘 보내라. 우린 너희 안 잊고 있어. 크크크 이렇게 올리셨네요. 이명박과 같이 가니까 한번 쏟아내보죠. 대치동 아팔림의 트윗입니다. 적폐 세력,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MB. 측근으로서 국정원의 자문위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식의 조작, 영정사진의 코알라 사진을 합성해서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개입한 이명박 양아들로 칭송받던 곽승준의 누나,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적폐입니다. 요즘에 이분이 또 핫하시더라고요. 곽금주. 핫하죠. 네. 네, 이게 국정원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던 그 심리학자라고 지금 추정된다고 트윗계에서 나오고 네. 있고요. 이 양반이 그러면 계속 사진이 올라오고 트윗에서 이름이 거명되는 게 심리학자들도 자괴감을 느낀대요. 심리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자괴감을 느낀대요. 이런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 이 교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심리학자, 분명히 이건 팩트잖아요. 심리학자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심리전을 했다는 그 팩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수하여 광명 찾는 사람도 없고 반성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비극이죠. 이게 법적 처벌로만 가야만 해결되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곽금주 교수의 인터뷰라고 하는 기사를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저는 그게 과연 진짜일까 이게 가짜 뉴스일까 의심을 했었어요. 만약에 그게 진짜 인터뷰라면 교수 자격이 없는 거고 당연히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떤 몰지각한 그 심리학자로서 학자로서 교수로서 그리고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어떤 소양이 드러나는
그런 굉장히 나쁘끄러운 말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저급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의사가 자기 건강을 못 챙기듯이 심리학자들 중에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사람이 없다. 나도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업계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자조 섞인 어떤 그런 그 자평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인터뷰하는데 인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 이거는 가짜뉴스가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곽금줄 교수가 이명박의 양아들이라고 칭송받던 곽승준 씨의 누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곽승준의 쿨가당이라는 방송을 볼 때마다 저 중에서 곽승준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라는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보면은 안철수보다 2살이 많아요. 아, 곽승준 씨가요? 네. 의외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저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일 거라고 전혀 매치를 못했었는데 그 곽승준의 쿨가당의 곽승준이 그 곽승준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요소요소에 방어부대들이 진치고 있군요, 언론계. 그래서 사실은 곽승준이 누구냐? 왜냐면 뭐 그렇게 핫한 인물이 아닌데 그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하길래 그리고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패널들은 다 누군지 알겠어요. 곽승준만 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가 MB 아바타라고 의심받는 이유가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청춘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전국 돌면서 이제 그 토크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 박경철 네. 박사하고 그 이전부터 안철수 씨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인맥 관계와 박경철 씨, 윤여준 그리고 그 윤여준 전 장관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인맥들의 공통점이 MB라는 거죠. 굉장히 MB와 가까웠던 사람들이나 MB의 그 측근들의 친인척들이 그 안철수의 인맥을 구성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더 면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저는 그 좀 대략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안철수가 MB의 아바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안철수 얘기 나온 김에 안철수의 과외교사라고 불렸던 고원 교수가 오마이뉴스에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요. 2014년도 인터뷰였거든요. 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뭐 잠깐만 소개시켜드리면 안철수는 내부에서만 싸운다. 6.15, 14, 4.19, 5.18 왜 자꾸 내부에서 분란을 만드나. 이런 걸 정리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지지층은 더 흩어지고 야권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안 의원은 안철수는 새정치와 거리가 멀다. 안 의원의 새정치는 구두손에 그친 측면이 많다. 거짓과 싸우지 않는 새정치의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안철수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던 고원 교수가 쭉 작심을 하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안철수가 그동안 갖고 왔던 새정치라는 그런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리고 야권 내부에서 얼마만큼 분탕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인터뷰에 나오는 게 MB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과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1월 달에 미국으로 가는데 그 사람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던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네, 별로 놀랄 게 아닌데 이 사람이 곽승준하고 안철수가 같은 비행기 타고 오셨죠? 했더니 곽승준이 엄청 당황했다는 거예요. 예, 그 기자가 이제 곽승준한테 가서 화들짝 들킨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깜짝 놀란 거죠. 곽승준한테 안철수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갔느냐 그랬더니 놀래서 당황해서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고 그러고 둘이서 2012년 대선이 끝나고 1월 달이면은요 대선 불복 막 운동이 벌어질 때거든요. 네, 그때 저는 그 광장에서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시다바리를 하고 있었는데 완전 멘붕 상태였잖아요. 네. 온 국민들이. 그랬는데 둘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러면서 인터뷰 내내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할 때 아무 말도 안 했다. 잠만 잤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서로 아는 관계고 왜냐하면 그 미래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관계였거든요. 잘하는 관계예요. 그 네. 위원장이 곽승준이 안철수를 픽업한 거예요. 위원으로. 아주 친한 관계인데 같은 비행기 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갔다. 이게 쉿 했겠죠. 아, 서로 눈 이게 좀 마주치면서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지금 많이 되게 나와요. 웃겨요. 그 MB의 양아들이라서 그런지 곽승준은 1등석을 탔고
안 원장은 비즈니스석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고. 역시 양아들과 아바타의 차이인가. 와. 양아들은 1등석, 안철수가 돈이 더 많은데 비즈니스 탔어? 비즈니스석에 서울대 일행들과 동석을 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동석이 있어서 비즈니스를 탄 것 같고, 사실 뭐 1등석을 못 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1등석과 비즈니스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서비스의 차이라고 그러는데요. 어찌됐든 이건 파도 의혹 덩어리죠. 이 양반은. 피고지고님의 트윗입니다. 그니까 어제 청와대에 초청받은 고 윤소령 모친이 문 대통령이 1년 전 써드린 편지를 청와대에 가져왔고 원본은 돌려드려야 하니 청와대 용지로 스캔 후 SNS에 올렸더니 용지에 청와대 문양 보고 문 대통령이 1년 전에도 대통령이었냐 사기다 라고 안철수 지지자들이 난리다 이거군.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주말에 엄청 핫했죠. 이 이야기로. 문 대통령이 이 원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 문서로 청와대 문양에 박혀 있는 걸 다시 스캔을 해서 드린 건데 이걸 올렸다 보니까 2016년 9월 30일 사인이 있는데 청와대 문양에 박혀 있으니까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도 전부터 대통령 행세를 한 게 아니냐. 고양이 나만 없어 님이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려주셨네요. 송영훈 씨네요. 이 양반이 변호사라는 것 같은데 미친 문서의 진위 논란이 발생하기 좋은 묘한 자리에 그걸 워터마크랍시고 찍었군. 쩝 이렇게 올렸네요. 피고지고님이 쓴 대로 이게 청와대는 스캔을 하거나 복사를 하면 워터마크가 찍히게 돼 있어요. 국정원은 우리 나 다 이렇게 워터마크가 찍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문서는 밑에 청와대 문양하고 청와대라는 이런 영문 이니셜이 찍히게 워터마크로 찍히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뿐만 아니라 그 정부 각급 보안 시설이나 보안 등급이 좀 되는 시설들은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나서 사용하게끔 절차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사집에 가면 그냥 아무나 그냥 버튼 딱딱딱 누르면은 돈 낸 만큼 다 복사가 되잖아요. 네. 근데 뭐 검찰이라든지 뭐 행정부, 뭐 저기 산업통상자원부나 뭐 행정안전부나 이런 국가기관 내에 있는 복사기들은 신분증을 인식할 수 있는 스캐너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분증을 꽂아야지 작동이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떤 문서를 스캔하고 그렇죠. 반출했느냐를 언제 잡아내는 얼마만큼 거죠. 복사를 했고 얼마 스캔을 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사기에서 나왔던 문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 추적할 수 있는 워터마크가 찍힙니다. 그게 다 어떤 정부 기관의 고유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특히 안철수 지지자들이 네. 그렇게 공격을 해댄 거군요. 이렇게 열심히 공격해주면 좋죠. 나중에 뻘쭘해질 테니까. 까칠한 토끼님이 이렇게 멘션을 다루셨네요. 쥐박이 사태 가리려다 개망신. 처음 이걸 배포한 놈 혼나야죠. 시선 돌리려 일부러 이 짓 한 게 분명. 문재인의 인격을 뭘로 보고 이런 짓을. 이렇게 하셨네요. 한번 이 욕하시는 분들도 다 검찰 조사 한번 받으러 가보시면은 금세 아실 겁니다. 그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장치들이 복사기에 다 달려 있거든요. 그게 뭐 LG나 삼성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복사나 스캔을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네. 큰 회사들도 다 그렇게 돼 있죠. 김민구님이 이렇게 트윗을 하셨네요. 재밌어요. 뭐 때문에 이 난리가 났나 했더니 이것 때문이었구만. 아이고 병신들 지랄 육갑을 하고 자빠졌네. 아, 육갑이라는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렇죠. 오랜만에 찰지네요 아주. 대한민국의 청와대 이 박근혜 같은 애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정상적인 청와대에서 뭐가 아쉬워서 이런 거를 조작을 해요. 조작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가 훈훈한데. 김마모님의 트윗입니다. 달달한 거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헐 방금 대충격적인 거 알아버림. 원래 고양이한테 얼굴 묻고 비비적거리면 겁나 싫어하면서 바로 그루밍 하는데 목욕한 후 직후에 얼굴 비비적하니까 그루밍 안 하고 오히려 좋아함. 얘는 진심으로 내가 더러워서 싫어했던 거였음. 2만 1000개가 넘게 리트윗됐습니다. 와, 아 진짜 그래요? 새로운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그 고양이마다 다 그 행동이 달라가지고 그분은 고양이하고 얼굴로 부비부비 하시나 보죠. 근데 보통은 고양이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다른 데는 대도 괜찮은데 코 이런 데는 딱, 바로 재채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털 묻히기 싫어서 얼굴은 비비지 않는데 보통. 근데 이분은 그걸 좋아했나 봐요. 근데 평상시엔 고양이가 싫어했는데 목욕하고 나와서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더러운 거 맞네. 그래서 김마모님이 바로 밑에 다루셨는데 교훈 그래놓고 고양이에게 고양이 언어로 애정 표현할 때는 열심히 씻고 나서 부비적거리자.
요즘 트윗에서 보면은 심심치 않게 손 좀 씻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게 있는데요. 빨간머리 존님의 트윗입니다. 추석에 달을 가리키기 전엔 손부터 씻으라는 터키 속담이 있습니다. 아니 농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터키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렇게 막 지르시나? 믿고 싶은데요? 믿고 싶어져요. 네. 그게 얼마 전에도 어떤 조사를 봤는데 손을 씻은 사람이 빵을 만진 것과 문고리를 만지고 온 사람이 빵을 만진 것과 화장실을 다녀온 사람이 빵을 만진 거를 세 개를 비교를 한 게 있어요. 당연히 화장실을 다녀와서 빵을 만진 사람의 빵이 부패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정말 다양한 곰팡이가 있습니다. 빨주노 첫파란보? 손은 꼭 씻으셔야 합니다. 예전에 본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남자아이들 화장실 갈 때 부모님들이 소변 보고 나면 손 씻어라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교육이래요. 소변 보기 전에 손을 씻고 소중한 곳을 만져야 된다고. 맞다. 똑같은 거 읽었네요. 네. 야수님도. 근데 그 2번 씻는 게 제일 좋죠. 하기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 씻어서 소중하게 볼을 보고 이제 볼일 보고 이제 다시 손을 씻고. 귀찮겠네요. 근데 저는 손 씻는 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에요. 나이팅게일이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 쪽에서는 데이터 분석의 어머니로 불리거든요. 이게 어떤 백의의 천사, 간호사 이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그 의료를 혁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손 씻기예요. 이게 손 씻는 게 얼만큼 환자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의료진이 손을 씻어야 한다는 이거 하나를 평생 동안 증명을 했었거든요. 데이터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그래픽 있잖아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죠. 데이터가 포함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래픽을 최초로 고안한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이팅게일에 직접 작성했던 보고서는 지금도 데이터 과학자들이 참고서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게 금방 손을 씻고 나서 또 손을 씻는데도 비누칠을 하면은 네, 금세 늘어나죠. 내 손이 왜 이렇게 더러웠지? 이럴 때가 많아서 저도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손을 씻거든요. 불편하겠네요.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하루에 손을 몇 번을 씻을까요? 몇 번 안 씻는 것 같아요. 손 씻는 게 귀찮아서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깔끔해지고 정말 깔끔해져요. 아니 근데 많이 씻으면 손이 건조해지니까 저는 설거지할 땐 그래서 꼭 고무장갑을 껴요. 이 설거지할 때 우리 그 세제 있잖아요. 퐁퐁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제가 피부에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주호습진들이 생기는 이유가 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살림을 오래 해보시면 그러면 손가락 끝에 습진들이 생겨서 가려워서 환장합니다. 전 몇 번 겪어봤어요. 맑은 세제 숙은 괜찮더라고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던 현지 주민에게 넘어갈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 주체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현지인들이 재작년 협약서까지 체결하고 공증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부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최초 구입 이후 특별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오던 이 땅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농어촌 공사가 관리를 맡기로 결정했지만 활용 방안을 찾기도 전 이명박 정부에서 결정을 번복해버린 겁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농장 활용 방안을 협의만 하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무상양도협약 체결 과정에서 코이카는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나서 전문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6.19 대책에는 과열지역 아파트의 집단대출의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새로 적용하는 방안이 전격 담겼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단대출에 제동을 건 겁니다. 건설사 보증 등을 끼고 상대적으로 쉽게 승인됐던 새 아파트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 심사는 그만큼 까다로워졌습니다. 서울 전역 등 조정 대상 지역 40곳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DTI 역시 각각 60%와 50%로 10%포인트씩 낮춰 대출 가능액 자체를 줄였습니다. 투기적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민의당입니다. 한 선거구당 2명 이상을 뽑게 될 경우 제3당의 의석 확보가 더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민주당의 공감대를 확보한 데다
최근에는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과도 선거제도 개편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늘 당 지지율보다 의석수가 적었던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정당 득표율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편에 호의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선 공약인데다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영남 의석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부정적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의석수가 많은 영남 지역의 지지도만 확보해도 상당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는 다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1988년 도입됐습니다. 30년 만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자유한국당이 완강히 거부할 경우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국유지 야따마오카 농장. 지난 1978년 박정희 정부 때 식량 부족 문제 해결과 남미 농업 이민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세금 210만 달러를 들여 구입한 땅입니다. 축구장 40배 규모에 달하지만 39년째 방치돼 오다 불법으로 정착한 혐의만 가지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거든요. 엄청난 맞아요. 건데 아무도 카메라 한 대 들이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진짜. 그러니까 느림보가 사는 세상이라는 분이 트위터에 올려주신 게 아무리 말을 해도 기사도 제대로 써주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도 제대로 된 기사가 없다. 문재인에 대한 아무 말이나 해도 기사로 써주고 심지어 대통령 흉내나 행세를 하는데 이의도 달지 않고 기사를 써준다. 안철수. 이 지금 언론 적폐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그 학벌 카르텔이다라는 식의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직업군들 중에서 언론만큼 학벌 학맥으로 깊이 관련돼 있는 쪽이 드물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자격 미달의 인물이다. 그래서 카르텔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인물군 중에 하나가 안철수다.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이 포용력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일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비슷한 느낌인데 바로 피니님의 트윗입니다. SBS 논두렁식의 이승재, 세월호 음모 조울선, JTBC 노룩 취재 박병현, 아시아경제 시계팔이 황진영, 연합뉴스 가스관 이승호, 한겨레 울먹 안빠 하호영, 덤벼라 문바들 안수찬 등 기레기들아. 추석 연휴 잘 보내라. 우린 너희 안 잊고 있어. 크크크 이렇게 올리셨네요. 이명박과 같이 가니까 한번 수요.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약간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 시키는 데 중점이 있고 파리 대책에선 규제의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 27곳을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 LTV와 DTI를 각각 기본 4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 등 투기적으로 중복 지정한 12곳은 주택담보대출을 한 가구에서 한 건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 한 채를 담보로 부부가 각각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리 대책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규제의 국비를 계속 조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만큼 돈 빌려 집 사지 말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앞으로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SICHMOON 앞엔 독일어 같은데요. 네, 지크무님의 뜻입니다. 김경수, 나온표. 그날 아침 노 대통령이 나가려고 할 때 권양숙 여사가 같이 나갈까요라고 묻자 됐다며 그냥 나가신 게 아니냐. 그때 함께 나서지 못한 게 평생 한이 되어 있는 분의 가슴에 그런 식으로 못을 박는 건 너무나 폐륜적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올려주신 뜻이 있었습니다. 명절만 되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그리울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 다시 이제 소환되고 있는 노건호 씨가 한편이에요. 왜 아버지가 소환돼야 되냐고. 그 과정에서 지금 10월 3일 날 지크무님이 올려주신 트윗입니다. 지금 이제 1000개를 향해 가고 있네요. RT가. 사실 저 적폐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의 정세를 바꾼 원동력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흠집을 내야만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거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말하고, 거기에 또 한 숟가락 얹는 사람이 있죠. 정미용. 이 양반도 만만치 않아요. 정진석, 정미용 둘이 굉장히 크게 이번에 막말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SNS에 기레기 새끼들아 하면서 욕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핵심이 이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봉화산 주변 언덕에 올라가서 거의 감시하듯이 취재를 했잖아요. 네, 취재진들이. 그렇죠. 망원렌즈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기간에도 거의 피의자 따라다니듯이 집요하게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강경화 후보나 어떤 이슈가 됐던 후보들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장면부터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정말 발가벗기듯이 취재를 했는데, 지금 그 어느 언론에서도 MB를 취재하지 않고 있잖아요. MB가 자기가 페이스북에 코멘트 날렸다가 지금 수천 개의 댓글이 아직도 달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언론에서도 취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 정도 코멘트를 했으면 지금 MB가 의심받고 있는